일본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좀 얕잡아보고.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며요. 중국하고 일본 얕잡아보는 떼놈이라고 쪽발이라 그러는 거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며요. 근데 약간 막 특히 역사학과 애들은 맨날 아씨 뭐 미국 사문제 뭐 나왔다 이러면 아씨 역사가 300년도 안 된 것들이 무슨 역사냐? 그게 나라냐? 막 이러고 일본도 뭐 하면은 야씨 구석기 시대 유물도 없는 것들이 무슨 야 우리 철기할 때 걔네 뭐 했냐? 막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일대 덴노가 그 통일신라 넘어가는 그 즈음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꼭 한복 같은 걔네 옷 같은 거 기모노 같은 거 입고 있을 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옷소매가 비어 있고 이렇게 비어서 어깨랑 팔이랑 떨어져 있어요. 그거 부여식 복장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냥 걔네 전통 의상인 줄 알았는데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입는 기술이 없던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냥 텅텅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본 그 그림 중에는 고구려 부여 쪽 복장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네, 섞여 있는데 그 고구려 부여 쪽 복장 그래도 박음질 다 돼 있거든요. 이음새 다 이어져 있고 천도 재질이 달라요. 근데 걔네는 거의 그 그리스 옛날 고대의 옷 한 겹 이렇게 묶어서 칭칭 매달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매달아. 기모노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기모노도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다 오비로 여미고 이음 한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초기의 일본 복식들은 진짜 와 얘네 어깨선을 못 박아서 이랬구나 이럴 정도라서 야 얘네 인간 만들어준 거 진짜 한 번도 도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차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민족주의자처럼 보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잠깐 이렇게 다시 경계를 다듬고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으니까 참자 하는 거죠. 근데 어깨선 박는 거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했잖아요. 그럼요. 아유 그 힘든 걸 또 우리는 해냈는데 걔는 못했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옷을 그렇게 천을 이쪽 하나 이렇게 기모노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손바느질이 안 되나 보네. 나중엔 됐겠죠? 그렇죠. 재봉틀 다 데리고 갔잖아요. 백제 기술자들 뭐 이렇게 다 데리고 가면서. 그쵸. 근데 그것도 약간 잘못 알려진 역사가 있는 게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막 백제 기술자들 데려갔고 그리고 뭐 고려의 청자 기술자들 데려가가지고 엄청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장인처럼 정말 잘 받들어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장인을 천대하던 문화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도 아니지 사실 발견된 그 일본에서 유물 보면요. 그때 잡혀갔던 도공들이 제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한반도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남겨둔 한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억지로 뺏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기술을.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저는 저는 백번 김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김구가 했던 나의 나라라는 그 글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나의 나라는 뭐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닌 문화가 강한 나라이고, 뭐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고, 막 그렇게 나왔던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일본이 전후에 문화 콘텐츠 사업에 엄청나게 주력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자기를 조금 드러내는 홍보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북아에서 고고학 유물 같은 걸로 따지면 일본 유물은 그렇게 큰 가치가 막 높지 않아요. 그 골동품 모으시는 분들.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군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럼요. 있지 않다. 네. 이래봬도 그래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교양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원래 골동품이라는 건 오래됐는데 기술이 좋을수록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세계 시장에서 가면 일본의 도기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려요. 일본의 찻잔, 뭐 일본의 도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근데 그 기술이 사실 다 한반도에서부터 유래했던 거고, 그래서 아니 뭐 이거를 비싸게 그렇게 이걸 비싸게 할 바에는 청자를 모으겠지, 백자를 모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문화적인 것들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심어지기 시작한 게 일본의 문화가 유럽에 들어가고 그 교육 때문에 맞아요. 그때부터 벌써 동양의 문화 하면 대표적인 게 일본이고 일본에 대해서 맞아요. 환상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선점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게 쉽지 않은데 다행히 요즘 케이팝
K 뭔가 한류가 생겨서 또 저는 또 근데 꼬여가지고 또 그것도 싫거든요. 또 싫어. 막 그 일본 어쨌든 아시아의 문화 막 이러는데 또 오리엔탈리즘 쪽으로 서양 애들이 동양 아시아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아이씨 약간 좀 오리엔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홍보해야 되나? 선비 에이 양반 이러면서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저도 모르게 저 안에 모순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잘 모르니까 우리도 서구의 문화 하면은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그쵸. 그들을 구별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맨날 백인 보고 에이 아메리칸 이러면 지들은 기분 나빠하면서 저희한테 에이 제페니즈 이러잖아요. 서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중국이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후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것도 참 웃기잖아요. 분석행위가 마치 다시 일어난 듯한 그런 거라 역사는 반복되는가 싶긴 한데 재밌어 하시네. 이런 얘기를 해야 재밌어 하시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중국 근대사로 갔다가 한국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중국 근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한국의 역사랑 이게 같이 그쵸.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고 그쵸. 또 일본하고의 관계까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동북아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쵸. 근대사 들어오면서 더 그게 복잡해져 버려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점잖아요. 그건 진짜 인정. 점잖아요. 나 이래 하고 나타내는 걸 잘 못해. 저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잖진 않지 않나 이랬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야 생각해봐라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점잖은 사람이 어딨어? 왜? 이랬더니 야 중국, 일본, 그 옆에 러시아 누가 점잖니? 그렇구나. 러시아까지 쳐주나요? 소련이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 친구. 그러면서 뭐 하다가 또 내가 진짜 우리나라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독재국까지 이랬더니 야 옆에 시진핑, 야 아베, 야 위에 푸틴 이러면서 알았어 조용히 할게. 그리고 약간 그렇네요. 저희가 아시아의 희망이네요. 근데 왜 그것도 신기해요. 사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왜 동북아 국가 중에 한국이 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이런 얘기도 안 그래도 하고 우리 지금 중국 얘기니까 한국 얘기 좀 빼놓고 이를 잘못 걸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중국이 굉장히 인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인데 지금 전체주의 형태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전체주의가 더 가깝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지금 문화혁명이 끝난 게 76년이거든요. 영화 끝나는 게 77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됐다. 네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홍위병들 돌아다니던 시기가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네요? 네네. 그러네요. 태어나고 나서 홍위병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자묘 부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최근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으로선 저는 중국이 굉장히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AI를 탄압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아주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CCTV로 정말 영화처럼 모두의 신원을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조금이라도 등급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나의 등급도 같이 낮아지고. 등급? 걔네는 이제 사람을 등급으로 매겨요. 얼마나 자기네 정권에 충성하는지에 대한 등급.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주변 인물 중에 중국을 조금 나쁘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날부터 뭐 신용카드도 못 쓰고 마트에 가서 뭘 살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의 지인들도 덩달아 등급이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착화되면서 점점 교육도 그렇게 흘러가고 제 친구 중에 중국 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는데 아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국 대학으로 입학해서 졸업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국 가서 제일 놀랐던 게 1학년 때 사상교육을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수업이 사상교육 수업이라고 자기는 교련 수업 시간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 왜 자꾸 마르크스 얘기해 나 약학과 왔는데 이러면서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늙은 교수들과 젊은 교수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었던 거고. 그럼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혁명 덕에 그렇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기득권 공산당 지금 공산당이라는 기득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문화혁명이 꼭 필요했던 것인가?
문화혁명이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과거의 유산을 파괴하면서까지 있을 수 있었나. 오히려 그 과거의 유산을 차라리 포장하고 왜곡하면 되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그게 더 생각을 힘들지 하는데 않을까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길이었을 텐데 이건 저만의 생각인가 봐요. 그 제가 아는 서양 역사에 보면 제 그 성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 기독교의 교리가 정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비가 되기 전에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아우스티누스인가요? 그 사람이 플라톤 철학인가? 를 가지고 이데아 사상을 그대로 넣으면서 정립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 뒤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는 게 르네상스가 되면서 기독교가 휘청해버리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근데 르네상스기도 사실 기독교가 휘청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냥 문화적으로만 고대의 그 화풍을 따라하자. 고대의 인간에게 관심을 갖자. 이런 거였을 뿐이지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계속 가면서 물론 시간은 걸렸죠. 한 200여 년, 300여 년 가면서 많이 힘이 약화됐잖아요. 근데 그건 원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본다. 원래 종교는 종교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의 수명이 굉장히 기네 하고 놀라고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건 원래 모든 역사 안에서 종교가 하나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왜냐하면 너무 기득권화가 고착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개혁을 하든지 새 종교가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 르네상스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건 그냥 문화적인 이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 유발 하라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이데올로기도 종교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과학도 종교죠. 저는 물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이데올로기를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지금 자세는 그 이데올로기를 그런 식으로 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수명을 가질 텐데. 그 수명이 언제까지 갈지를 예측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이 이렇게 아니라 문화혁명이 네. 그거를 고착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닐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거기다 새로 이렇게 덮어 올리는 게 그래서 아우스티누스 얘기를 잠깐 드렸던 건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논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뿐이고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는 순간 걔의 등급이 떨어지고 걔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문화혁명기가 거의 10년이던데 네. 10년이 사라진 10년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사라졌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냥 안 하겠지. 사라진 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겠네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탄생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냥 그걸 부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홍위병을 조직해서 다 부수고 다니고 그랬던 거겠죠. 안 그래도 그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정치 관계되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얘기가 유럽에서 최근에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그 불만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특히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도 그래서 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존재하더라고요. 새로운 누군가. 새로운 근데 뉴페이스. 약간 거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조금 그래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은 제가 아무리 짧은 인맥들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젊은 층이라도 중국의 높은 사람한테 반감을 가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글로 넘어가 버린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근데 단순히 문화혁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는 그 한민족 정책이 있었겠죠. 그 중국이 원래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걔네들한테 온갖 유화책과 체벌책을 함께 주면서 그거를 다 한 민족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융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대가 이미 지나버린 거 아닌가. 얘기 말씀하신 거 들으면 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중국 역사가 보면 진나라가 있고 사실 그 뒤에 황후 이거였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 주나라가 있고 중국주정국이 맞나요? 제 순서는 약간 헷갈리는데 그런 식으로 꼭 중간에 하나의 큰 통일 국가가 있다가 붕괴되면서 정말 정신없는 난립한 시기가 있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네. 상황에 중국도 신해혁명 이후에 완전히 난립하는 상황으로 갔다가 다시 그게 하나로 집중되길 그쵸. 바랬던 욕구 때문에 다른 욕구가 묻혀버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근데 사실 중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열풍이긴 했어요. 뭐 옆에 소련도 보면은 난리도 아니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개인이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은데 요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 시대를 지금 와서 내가 분석을 하는 것도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거대한 흐름을 개인이 막아설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흐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에 대한 각자의 고민들이 있었겠죠? 각자의 고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시대 흐름 속에 자신이 개인이라는 걸 인지한 사람 자체가 선지자라고 봅니다, 저는. 보통은 거의 그 시대 흐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네, 흘러가는 대로 살지. 그거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선지자고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윈이 되게 힘든가 봐요. 마음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마윈이 현지 모르겠고 하여튼 네. 그 생각하셨어 공부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분들 예를 들어보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그 흐름에 그냥 많겠지만 되게 그래도. 대표적으로 전태일 그냥 딱 나오지 않아요?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누가 여성 노동자의 그걸 위해서 전태일 잘 몰라. 나온다. 우리 잘 몰라요. 그냥 이게 가장 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회학 쪽에 부전공 했을 때도 복수 전공 했을 때도 다른 인물로 얘기하면 다들 그게 누군데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그나마 전태일로 얘기하면 아닌가요? 알더라고요. 강동원 아닌가요? 1987 영화에 강동원이 전태일 아니었나? 제가 그 영화를 안 봐서 모릅니다. 다른 사람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맞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근데 뭐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장하준부터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확실한 건 정약용은 아닙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정약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정약용에 대해서 정약용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한 천재도 맞고 개혁가도 맞는데 정약용이 시대 흐름 속에서 자신을 개인이라고 인지할 만큼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약용은 노예제에 찬성했습니다. 신분제 해방에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이황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허통을 반대하고 서울이 벼슬길에 오르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다 시대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시대 흐름 속에서 자신이 개인이란 걸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름이 안 남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4.19 운동 속에서 그 흐름 안에서 있던 누군가들 뭐 5.18 속에서 있었던 누군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개인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서는 그냥 다 나가고 다 옳다고 이게 말하니까 또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지. 하고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그 시대 흐름을 분명히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개인으로서 나의 인물을 생각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 이한열 여자였네요. 강동원 역할이. 그렇군요. 네. 강동원이 누군가 했습니다. 갑자기. 배우 강동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시대 흐름 속에서 개인으로 살고 있는지 시대로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 속에 개인으로 산다는 거 되게 외로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되게 용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이 모든 걸 다 취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미 깨달아버린 이상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혁명이 그래서 다시 튀어나오는 게 그걸 밟아버려야 깨어나는 사람이 주는 거지. 그래야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그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그 시간들 동안 분명히 동조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색깔을 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싸그리 없어지게 다 죽었죠. 했을까? 여러분이 이 일반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 역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나라가 어딜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가끔 뭐 일본이요, 미국이요, 러시아. 뭐 러시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정답은 중국이에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티베트 사람들을 상대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 얼마나? 그 티베트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티베트 살아남은 어떤 후손이죠. 민족들 네. 전체를 그러니까 정말로 소수민족. 그냥 그 광장에 전부 목이 잘려져 있는 시체고 그게 역사에서 기록된 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 뭐 일본이 난징 대학살한 거, 뭐 무슨 참사한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중국이 티베트인들한테 행한 거. 왜 그랬어요, 티벳을? 그게 이제 하나로 취합한 공산주의 정책 하에서 하나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티베트는 소수 민족이고 사실 티베트 계열은 중국이랑 거의 관계가 없어요. 사실 접점도 없고 생긴 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경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인도계일 거예요, 아마. 그쪽.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에서 위구르 이쪽은 오히려 저쪽 이슬람 쪽이랑 훨씬 맞닿아 있고 완전히 색깔이 다른데 그런 색깔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통제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탄압이 얼마나 잔혹했을지 그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지 어떤 사람들이 숨죽여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약간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랑 좀 상관은 없는 듯 하지만 총견세를 읽고 나서 느낀 바가 이게 사람이 서로를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해하던 게 그냥 인간의 원래 본성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많이 무언가 이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 인류애란 것도 생기고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죽이거나 학살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류 전체를 보면은 계속 그런 역사 선상이었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사니까 살려면 저길 죽여야 되고 그냥 그거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인류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이라고 보는 게 만약에 인구가 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싸워요. 그 모든 전쟁은 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발전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와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파이 싸움이 더 거세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사실은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무언가에 의해서 지구를 지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먹이사슬 관계에서 중간밖에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타인은 아무리 그가 같은 인간이더라도 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방어 본능이 그냥 나와버렸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제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라는 게 그냥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서로의 무언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상대는 다 적이지 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홉스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했던.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서로 다 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만인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했던 관점인데 근데 이게 발견이 느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의 발견에서는 옛날의 학설에서는 진화론이 거세면서 인류도 똑같이 어떤 한 종이 멸하면 흥하고 이거를 반복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발견해서는 그게 아니더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어떠한 종들이 출현하고 그 종들이 혼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워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 화합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유전자 검사하고 그러면 저희 안에 네안데르탈인이 나오기도 하고 2% 나온답니다. 네,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그렇게 싸우고 승리하고 멸하고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랑 수업을 할 때 좀 얘네들이 이제 좀
생각을 좀 한다 싶으면 꼭 이기주의, 이타주의 관련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이기적이어야만 잘 사는 걸까, 이타적이어야만 잘 사는 걸까, 이런 걸로 수업을 하는데, 항상 그 수업의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다. 그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타적이길 믿고 바라고 선생님도 이타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이상이고 가치라고 생각한다. 동물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럼 너희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지 그거는 너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 더럽고 짜증나고 이기적이고 맨날 뉴스 틀면은 짜증나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꿋꿋하게 시대 속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희망이자 인간의 존재 가치 아닐까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 관계에서의 뭐 우리는 좀 얌전히 있는다 치더라도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저도 그거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과 집단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집단의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책에 한 줄 써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의 이권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 제가 막 서로 평화롭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슬픈 거죠.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외교란 거는 진짜 그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가치란 이타성이죠 막 이러면서 살면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한다마는 문제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타적인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문화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시켜야만 됐기 때문에. 집단화시키기 위한 거죠. 집단이 되어야지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지고 소수는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다 너무 다르고 다양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집단은 그냥 그 집단일 뿐이니까. 개인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집단이야말로 가장 손쓰기 쉬운 대상이죠. 그런 상태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집단을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한 죽여야 될 놈이죠. 방해물이죠. 죽여야죠. 뭐 어떡해요. 귀찮아. 내가 이 정도 권력 있는데 쟤도 못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참.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시대와 함께 살아가세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지금 말했듯이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일에 함께 살아야 될 가족이 있어. 지켜야 돼. 그러면 이게 시대 속에 개별적인 자아로 살기가 어느 걸 선택할래 할 때 그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굴복했다고 해서 비굴한 것만도 그쵸. 아니고. 네. 그래서 대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모든 뜻들은 다 있지만 그 뜻들 속에서 더 숭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건데 누군가는 그 숭고한 뜻을 실행하면서 모든 걸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누군가는 숭고한 길을 걷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데도 숭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평범한데 숭고할 수도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정말 그냥 희생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대의를 포기한 사람도 저는 숭고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둘 것인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사람이 대의를 위해 가족을 희생한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캡사이신 맞아가면서 시위를 나갔던 이유가 제가 막 숭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외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됐을 시기인데 내가 애들한테는 이런 거 가르치면서 얘네가 살 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내가 어른으로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어른으로서 얘네한테 똑같은 세상을 물려주면 난 얘네한테 죄인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죄책감으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많은 독립운동가가 실제로 남긴 편지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나의 자식은 적어도 자신의 나라에서 발붙일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숭고한 대의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가족을 위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역사에 남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의 내 가족을 볼 것이냐, 네, 먼 미래의 미래까지의 내 가족을 볼 가족과 것이냐. 내 나라를 볼 것이냐. 심지어는 가족이 전체가 다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쵸. 참 그래요. 근데 개인의 선택을 비난할 거는 못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비겁하게 숨어 있었어? 거기에서 비겁하게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행동을 한다든지 그거는 비난할 만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잡이가 된다. 앞잡이가 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럼 우희는 그냥 역사의 희생자? 아마도 우희는 시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속에 전국 속에 살았던. 살았다? 네, 우희는 그냥 그러니까 두지는 그냥 자기 자신을 우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를 이해를 못했겠죠. 그랬던 나는 것 우희고 같아요. 시투는 폐왕인데 왜? 라는 의문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꾸만 강아지 이름 같은데 시추 같은 느낌 자꾸 나는데 시투. 시투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본의 아니게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적극적인 행동을 무언가 한 적은 없죠.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시투는 시대에 꺾인 거죠. 자신을 평생 패왕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 패왕의 자존심이 꺾이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꺾인 패왕의 자존심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꺾인 이후에 날개를 피기가 쉽지 않죠. 한 번 꺾인 수수깡은 아무리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그쵸, 안 꺾이지. 돼요. 그래서 예전에 딱 그 첫 공연을 했을 때 두지와 시투가 그 패왕의 검을 갖고 놀아요. 검을 갖고 놀면서 우리가 이 검이 있으면 패왕이 될 수 있겠지? 시투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지가 네가 그 검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지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희이기 때문에. 시투를 패왕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패왕이 없는 삶은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자기는 그만큼 우희인 거고 그래서 끝까지 패왕의 검으로 죽는 거고. 감독이 의도했던 것도 그런 거일 수도 그런 있겠네요. 거겠죠. 시투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정말 중화,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것을 그쵸. 보여주고 싶었던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만약에 제가 황제였다면 그렇게 청조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진짜 야 갑자기 고종이 막 안타깝네 막 고종 저 고종 되게 싫어하는데 미안해 고종아 막 이렇게 되네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사실 자기가 지금 무언가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 텐데 그게 역사 안에서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이 볼 줄 모르니까 뭐 안 보이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은 시대 속의 개인이 되라는 말은 시대를 인지하면서도 개인으로 남아 있어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시대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개인으로서만 살라고 했다가 시대 속에 무너져버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란 얘기네. 감독 말은. 저는 감독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비록 예술가로서는 정말 비극적이고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개인으로서는 너무 맞아요. 슬픈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진짜 어디에 몰입하고 나서 그 빠져나오는 기간을 갖는 사람들이 꼭 건강하게 그쵸. 그래도 그걸 영위할 수가 있는데 장국영이 그러고 언제 죽었죠? 자살을 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전 자살한 세계가 거요? 막 네. 예. 만우절 날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뻥이네 뭐네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죽는 것도 스타처럼 죽었죠. 정말.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연기 속에 쑥 빠져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 그 정말 그 조커 연기했던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뭐 말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나중에는 밝혀졌어요. 사고사로. 자살이 아니라
그 약 복용량을 잘못 지시를 했나? 그래가지고 원래 그거 치료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다음날 딸이랑 약속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복용량 때문에 못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결국 마음은 아픈 상태였네요. 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긴 했지만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약 실수로 참 안타깝게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뭐 진짜 그 뒷배경은 뭔지 모르겠지만 로빈 윌리엄스도 자살을 맞아요.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을 맞아, 알코올 근데 못 그게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약물 중독이라고만 치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로빈 윌리엄스가 그동안 했던 역들을 봤을 때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연기하는 그 로빈 윌리엄스의 모든 그 영화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눈이 늘 슬퍼요. 무슨 역을 해도 무슨 역을 하는데도 계속 슬퍼 눈이. 나이 들어서 눈이 처진 거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슬프잖아요 갑자기. 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처져서 슬퍼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가정부로 나오는 건 뭐지? 미세스 다우파이어요. 거기서도 되게 웃기는 것 같지만 슬퍼요. 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로빈 윌리엄스를 처음 만난 죽은 시인의 거기서도 사회에서의 너무 모습도 슬프지. 그렇고 오마이 캡틴.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좀 그러네요. 그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김구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아닌지도 사실은 그거랑 저요? 연결해서 그 딴 부분 그거는 빼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그렇다는데요? 돼서. 네. 아니 그 부분 정도만 그래요? 얘기해 주시면 저 간단하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페미니스트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네, 근데 김구는 제가 보기에는 그 김구의 자서전을 보면은 아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나한테 좀 일본 순사한테 몸을 팔아서 나한테 뭐 맛있는 것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써놓기도 하고 또 일본군한테는 뭐라고 못했으면서 분해 이러고 그냥 옆에서 심부름하고 있던 여자 조그만 소녀 종업원을 주먹으로 패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 이러는데 이제 미래의 후손인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분노 조절 장애인데 약자한테밖에 화를 안 푸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할 부분은 확실히 있긴 해요. 이를테면 김구의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페니실린 몇 알이면은 바로 살 수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김구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다만 독립자금으로 모아온 돈이 얼마가 있었는데 동지들이 그래도 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걸로 페니실린을 사서 일부로만 그렇게 써서 살려라 이랬더니 내 민족이 나라를 위해 모은 돈으로 절대 그런 소소한 나의 자식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면은 높게 살만하죠. 충분히 살만한데 근데 원래 입체적이지 않은 인물이 없듯이 그럼요. 모든 평가에서 긍정적인 걸 받을 수 있는 인물은 없죠. 그럼요. 김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었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김구 말고 다른 사람 존경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누굴 존경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 헬렌 켈러?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사실 엄청난 사회운동가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나중 다음 이 시간에. 아, 네. 정조는 정조 욕자리에서 좋아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입체적이야. 그러면 정조의 또 어떤 부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정조요? 정조는 균형 잡힌 군주라고 볼 수 없죠. 워낙 본인이 천재였고 워낙 본인이 강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조 치하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다 정조를 위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 사후에 나라가 나라로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뭐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통치자로서 그렇게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약간 실책이었다라고 봅니다. 인류사적인 접근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민족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정조 천재죠. 그리고 천재이자 꼰대죠. 술 권하는 거 좋아하고 신하들 놀려먹고 지금의 제 상사로 만났다면 제가 대자보라도 한 10장쯤 붙였을 사람이고 인류사적으로는 확실히 위인이에요. 정말 그 호탕한 위인? 그 호걸이라고 말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존재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역사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웅 중에서 호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혼자 다 해먹었어 해서 좋아하는 영웅? 누가 있어? 얘기해봐. 이러면 생각보다 많은 이름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조금 더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인물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더 미담이 함께하는 인물을 좋아하거나 물론 저처럼 욕잘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욕잘한 건 왜 좋아요? 아 재밌잖아요. 웃기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랬어.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웃겨서. 아, 왕치군 너무 재밌는 캐릭터였구나. 재밌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정도에서 네. 예. 또 그러면 에너지 넘치게. 태양별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된 거죠? 마무리가 해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폐양별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시대 속의 개인이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장국영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영 오빠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네. 네. 오늘 무대뽀님 소개시켜드리겠대요. 아 무대뽀님이요? 네, 시원하게 욕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울산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같이 핫도그를 사드셨다. 네. 곧 앱을 개발해서 힘들 때 좀 틀어놓으면 함께하는 걸로 힐링될 수 있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장국영을 기리며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내용을 다뤄서 방송을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듣지 마세요.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